1979년 네. 계엄령과 이번 12.3 네. 계엄령의 차이가 있었다면? 분명한 차이가 있습니다. 먼저 차이를 말씀드리기 전에 1979년 12.12가 있고 난 다음에 9년 뒤에 제가 특전사 1공수에서 복무를 시작을 했어요. 전보다 일단 똑같은 게 하나 있어요. 똑같은 게 뭐냐면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이 국민을 개돼지로 봤다는 거예요. 국민을 얼마나 우습게 알았으면, 제가 1공수에 처음 갔을 때 첫 느낌이 있어요. 첫 느낌은 여기는 특전사가 아니다, 여기는 군대가 아니다라는 느낌을 받았어요. 구타, 폭언, 욕설, 온갖 부조리 속에서 군 생활을 했고요. 그 속에서 영내 생활을 했습니다. 그때 12.12 때 사용됐던 것 중에 하나가, 우리가 군인으로서 민감하니까 확인은 얘기하지 않겠습니다만, 그때 진압봉이라는 게 있었잖아요. 네. 그 진압봉이라는 것이 생활관에 항상 있었습니다. 그 진압봉이 생활관에 있었던 목적이 뭐겠어요? 잘 지내셨습니까? 12년 만에. 네. 어쩐지 뭐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들어가시죠. 자, 안녕하세요. 이상사 클래스 채널의 이상사입니다. 오늘 특별 게스트 모셨는데, 시기가 시기인 만큼 무거운 주제가 될 것 같습니다. 자기소개 한번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비역으로 전역한 임원사입니다. 퇴역이 아니고 예비역입니다. 마지막 군 복무 남은 기간을 제가 보내고 싶은 메시지도 있어서 일부러 퇴역을 하지 않고 예비역을 했고요. 3주 전에 동원훈련 했습니다. 오늘 12월 12일이잖아요. 네, 맞습니다. 사실 오늘 그 12월 12일이 좀 특별한 날입니다. 저는 이 12월 12일 날 크게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2012년 12월 12일이 무슨 날인지 아세요? 2012년 날입니다. 네. 무슨 날입니까? 네, 사실 우리 이상사님하고 처음 만난 게 2012년이죠. 아, 그때 그렇습니다. 아프간에서 다시 우리 같이 임무 수행을 했습니다. 이야. 2012년 12월 12일은 네. 그리고 아프간 재건지원단 오진 임무 종료한 날입니다. 와, 그랬었군요. 네, 그래서 개인적으로 그날은 우리가 군인으로서 맡은 바 역할을 잘 했기 때문에 상당히 저에게 의미 있는 그 날이지만, 또 다른 한편에서는 우리 군에게 희시 못할 불명예를 안겼던 사건이 있었던 날이기도 하잖아요. 그렇죠. 1979년 12월 12일. 네. 그런데 45년이 지난 지금 우리는 다시 똑같은 상황에 군인의 가치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상황이 도래를 했습니다. 제가 사실 지난주에 그 이상사님 영상을 봤어요. 네네. 그래서 우리 이상사님하고 좀 더 깊게 대화를 해볼 필요성이 있다 해서, 촬영지는 광주인데 일부러 왔습니다. 현재 군을 전역하신 분들, 또 그리고 현재 현역으로 군복이 좋아서 군 복무를 하고 계신 분들 힘내시라는 메시지와 함께, 또 앞으로 우리 군이, 또 군대가 나아갈 방향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주임원사님께서 입이 좀 풀리신 것 같습니다. 그럼 잠깐 쉬었다가 이어가겠습니다. 네. 저희 이상사 클래스 채널을 아껴주시고 응원해주시는 많은 분들을 위해서 특별 혜택 준비했습니다. 여러분들 혹시 국가지원금 최대 80만원 받을 수 있는 방법을 알고 계신가요? 인터넷 TV 신규 설치, 추가 핸드폰 유심기 변시 최대 80만원까지 돌려드리고, 추가적으로 정수기 렌탈 시 30만원을 현금으로 돌려드려서 사용하시는 동안 내시는 요금 부담 없으시게끔 도와드리는데, 이런 혜택 놓치시면 정말 후회하십니다. 그래서 특별하게 준비한 이상사 클래스 특별 혜택, 저희 이상사 클래스 구독자분들께는 공유기도 요금 추가 없이 무료로 지원해드리고, 누적 가입자 수 20만 이상, 통신 경력 10년 이상 된 전문 상담사분들께서 친절한 상담 도와주신다고 하니 네이버 검색창에 인터넷 민족 검색하셔서 혜택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요즘 인터넷 사기 굉장히 많은데 믿고 맡길 만한 업체 필요하셨죠? 그러면 고민하지 마시고 인터넷 민족입니다. 밤낮 없이 24시간 상담이 가능합니다. 더 구체적인 사항은 영상 아래 더보기란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인터넷은 인터넷 민족.
사실 저희는 민간인이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지금은 그 민간인, 국민이 군을 걱정하는 상황이 돼버렸습니다. 그래서 자식을 군에 맡긴 아버지의 입장에서 군을 먼저 거쳐갔던 선배의 입장으로서 같이 한번 여러분들과 함께 고민해보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야, 군 생활을 네. 이제 오래 하셨잖아요. 네. 몇 오래 년 했습니다. 했습니까? 정확하게 만 35년 했고요. 와, 창급 부대에서만 만 33년 정확하게 했습니다. 거의 육군 조직 중에서 가장 말단에 있는 조직에서만 33년을 했어요. 가장 그 창끝에서 네. 제가 이제 창끝, 손끝, 발끝이라는 표현을 많이 하는데 가장 낮은 곳에서 육군 전투력의 대부분을 담당하고 있는 그 손끝, 발끝에 있는 장병들과 33년을 했으니 네. 사실 어떻게 보면 육군의 실제 모습을 제가 많이 경험했다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뭐 옆에 주임 원사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과거에 제가 아프가니스탄 파병 갔을 때 그때 당시 한국군 오신호 부대 총 주임 원사님이셨습니다. 부사관의 대빵. 부사관의 대빵이라고 하면은 오해받을 수 있어서 사실 그때 아프간 오진에는 저보다 선배님이 예하대 주임원사였어요. 네. 또 행정보호관도 저보다 선배셨어요. 네. 자, 그러면 우리가 얼핏 생각하면 어떻게 상급부대 주임원사가 후배가 하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네. 제가 우리 군에 보내고 싶은 첫 번째 메시지는 입대 서열 또는 임관 서열이 전투력으로 해석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때 당시에 뭐 저 같이 근무하셨던 분은 아시겠지만 각자 자기가 부여받은 직책에 대해서 임무 수행 잘하면 그건 군인으로서 내가 해야 될 역할을 다 하는 거예요. 거기에 우리의 사적인 감정, 어떤 관습을 집어넣어서 내가 임관을 먼저 했어, 내가 먼저 이 부대에 오래 있어서 그런 마인드는 앞으로 우리 군에서는 없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너무 멋진 말씀이신데요. 멋진 거예요? 와, 아프가니스탄. 네. 저희가 이제 준비 기간부터 네. 복귀까지 네. 총 길게는 한 10개월 정도 된 것 같아요. 네네. 소집부터. 그렇죠. 네. 네. 그 기간 동안 봐왔던 이상사의 모습은 좀 어땠나요? 우리 저 이상사님은 제가 군생활 오래 못할 줄 알았어요. 원래 이제 군에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거 외에 네. 뭔가 좀 더 창의적으로 네. 독특하고 여러 가지 발전 방향을 내시는 분들이 항상 어느 조직에나 있어요. 이상사님도 그런 분 중에 한 분이셨다고 저는 제 기억을 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처음에 딱 봤을 때 저는 군생활 오래 못할 줄 알았어요. 왜 못하냐면 바로 이런 캐릭터를 군 조직 내에서 수용을 하고 그런 사람들이 군의 발전을 위해서 더 기여를 할 수 있는 그런 무대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군대 조직은 그런 역할을 할 줄 몰라요. 뭐 속된 말로 이런 표현도 하죠. 야, 그런 사람들 위해서는 별도로 뭐 보직이 됐든 뭐가 있어야 되는데 안 된다. 그 이상사 같은 사람은 있으면 안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근데 반대로 생각하면 간단합니다. 보직 만들면 되잖아요. 그런 조직 만들면 되잖아요. 그런 싱크탱크를 만들면 되잖아요. 그런 컨트롤 타워를 만들어서 뭔가 군의 조직을 기여를 할 수 있는 그런 무대를 만들면 되잖아요. 그런 생각은 안 하고 수용을 못하니까 이런 사람들은 군을 위해서 좀 더 발전적인 방향을 대안을 제시하고 미래를 얘기하고 있는데 이런 사람들은 군대에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전역 잘하셨어요. 최선의 선택이 될 수 있어요. 군의 입장에서는 이상사님과 같은 어떤 좀 발전적인 늘 창의적인 생각하신 분을 놓친 거에 대해서는 이제 많이 좀 실수를 한 것 같고 하지만 저는 전역을 안 했어요. 네. 저는 전역을 안 한 이유가 네. 뭐 이성사님처럼 네. 독보적인 캐릭터가 아니라 저는 군대 자체 제가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사실 이 문제를 이미 30여 년 전에 봤어요. 그래서 제가 저 나름대로 좀 고집도 있고 아집도 있고 네. 저는 한번 제가 결심을 하면 보통 5년 10년 이거를 오래도록 제가 좀 끈질기게 물고 늘어지는 성격이에요. 네. 그래서 이거를 오늘 이 자리까지 오면서 이 자리에서 이런 말씀을 드리게 된 것은 사실은 제가 30여 년 넘게 오랫동안 관찰하고 경험하고 분석했던 내용들을 토대로 말씀드리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같이 근무하셨던 분들이 많이 힘들었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진 않았어요? 저는 잘 모르겠어요. 저는 힘들었을 것 같아요. 저하고 같이 근무한 사람들은 네. 저 되게 많이 힘들었을 거예요. 그럴 것 같습니다. 네.
난해한 질문일 수도 있는데 주세요. 제 소신껏 말씀드리겠습니다. 1979년 네. 계엄령과 이번 12.3 네. 계엄령의 차이가 있었다면 분명한 차이가 있습니다. 먼저 차이를 말씀드리기 전에 1979년 12.12가 있고 난 다음에 9년 뒤에 제가 특전사 1공수에서 복무를 시작을 했어요. 흥미진진합니다 벌써. 네. 우리 특전사에 저보다 앞에 근무하셨던 선배님들, 또 저, 그리고 제 후배 모두가 어찌 보면 다 같은 12.12의 피해자입니다. 제가 1공수에 처음 갔을 때 첫 느낌이 있어요. 첫 느낌은 여기는 특전사가 아니다, 여기는 군대가 아니다라는 느낌을 받았어요. 제가 왜 이런 느낌을 받았냐면, 우리가 군대에 교육훈련이라는 게 있어요. 군대란 무엇이냐라고 하면 제가 항상 설명하는 그 문장이 있어요. 군대는 전투 또는 전투 준비 중, 이 둘 중에 하나로서만 설명이 돼야 돼요. 그런데 제가 특전사 1공수에 갔을 때 전투 중 또는 전투 준비 중 둘 중에 어느 곳에도 해당이 되지 않았어요. 말 그대로 제가 그 영내 생활을 총 39개월 했는데 33개월 동안 전투와는 상관없는, 전투 준비 중과는 상관없는 구타, 폭언, 욕설, 온갖 부조리 속에서 군 생활을 했고요. 그 속에서 영내 생활을 했습니다. 그때 12.12 때 사용됐던 것 중에 하나가, 우리가 군인으로서 민감하니까 확인은 얘기하지 않겠습니다만, 그때 진압봉이라는 게 있었잖아요. 네. 그 진압봉이라는 것이 생활관에 항상 있었습니다. 그 진압봉이 생활관에 있었던 목적이 뭐겠어요? 네, 목적은 분명히 여러분도 벌써 다 짐작하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특전사는 제대로 된 군대가 이미 그때도 아니었다라는 것을 제가 일단 먼저 말씀을 드리고요. 차이점보다 일단 똑같은 게 하나 있어요. 똑같은 게 뭐냐면,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이 국민을 개돼지로 봤다는 거예요. 국민을 얼마나 우습게 알았으면, 국민의 생명을, 국민의 가치를 얼마나 우습게 알았으면 그러한 행동을 할 수 있었을까. 이것은 45년 전이나 지금이나 국민을 우습게 봤다는 것은 일단 차이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때와 지금과 또 변하지 않은 게 하나 더 있어요. 이번에도 똑같이 상급 부대에 아무것도 모르고 그 현장의 한가운데 있었던 우리 장병들은 또 희생양이 되고 있잖아요. 이건 변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자, 이제 극명한 차이는 뭐냐면, 45년 전에 그 악몽을 기억하셨던 분들, 그 현장에 계셨던 분들 아직도 계시잖아요. 그리고 어린 세대들이지만 이미 우리는 오랫동안 우리 역사를 통해서, 그 학습을 통해서 사실은 저희 가슴속에, 저희 머릿속에 그걸 기억하고 있는 분들이 많아요. 45년 전의 계엄과 45년 후가 지난 이번의 계엄, 가장 차이는 바로 그것을 기억하고 있던 국민들이 있었던 것이고, 그때와 달리 국민의 집단 지성이 높았기 때문에 이번 계엄은 그때와는 분명한 차이가 있었던 것으로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번 계엄령은 실패를 했잖아요. 가장 네. 큰 이유는 뭘까요? 저는 이게 좀 내용이 사실 긴데, 네. 제가 일단 세 가지만 먼저 좀 말씀을 드리면, 네. 첫 번째는 국민의 의지와 용기입니다. 45년 전과 똑같은 상황이 일어나서는 안 된다는 국민의 의지와 용기가 작동을 해서 막은 거예요. 국회의사당에서 몸으로 막은 건 우리 국민들이었잖아요. 맞습니다. 네, 바로 국민의 의지와 용기로서 이 상황을 막은 거고요. 두 번째는 상하 동육 자승이란 말이 있습니다. 우리가 부여된 임무를 기필코 완수하겠다는 윗사람과 아랫사람의 마음이 하나가 된다는 의미잖아요. 네네. 근데 이번 상황은 윗사람과 아랫사람이 같은 마음이 아니었잖아요. 그럼요. 네, 그래서 이제 실패한 두 번째 이유가 되는 거고요. 네. 마지막 세 번째는 1984년도에 네. 우리나라의 무선 통신이 상용화된 해입니다. 맞습니다. 그러면 1979년도에는 무선 전화가 상용화가 안 됐을 때예요. 네. 그때는 계엄이 발효됐을 때 통제할 수 있는 곳이 몇 군데 되지 않았어요. 네. 그런데 지금은 1984년 이후에 무선 인터넷, 무선 전화 모든 것이 다 상용화됐기 때문에 국민 개개인이 전부 다 미디어 역할을 하는 거예요. 맞습니다. 이것은 통제할 수 없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결국은 산업의 발전이 계엄을 막았다고 보는 거예요. 이 국회에서도 보셔서 아시겠지만 특전사 인원들이 국회 한가운데 수천 수만의 눈이 쳐다보는 그 가운데 특전사 병력들이 서 있었잖아요. 산업화의 영향을
군대가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거죠. 이전 계엄 같은 경우에는 시외 전화까지도 차단을 시켰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때는 이제 뭐 훨씬 통제가 쉬웠으니까. 그럼요. 네. 어릴 적에 계엄이 됐을 때 이제 저는 대전에 살고 있었는데 네. 그때 대전 MBC 방송국이죠. 네. 거기에 이제 계엄군이 와서 경계를 섰던 모습들을 제가 그 옆을 지나다녔으니까 그런 기억이 저는 아직도 있습니다. 근데 계엄령을 실시하는 부대가 네. 과거에는 이제 공수부대라고 불렀던 특전사잖아요. 네네. 그래서 지금 저도 특전사 출신으로서 네? 화살도 많이 받고 있는데 왜 특전사여야만 되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우리가 그 데프콘 4에서 네. 운용할 수 있는 부대가 수도권에 특전사하고 수방사밖에 없어요. 네. 데프콘 3부터는 연합사령관의 통제를 받기 때문에 네. 실질적으로 데프콘 4에서 운용할 수 있는 건 네. 특전사하고 수방사밖에 없어요. 네. 그리고 이 특전사가 본래 1979년도에 그 12.12 때 특전사령관이 그 삼려단으로부터 이제 공격을 받아서 그때 이제 사령관 경호에 문제가 있었잖아요. 맞습니다. 네, 그래서 707 대대가 사령관 경호 목적으로 창설된 거죠. 네. 그런데 45년이 지난 지금 사령관 보호 목적으로 만들었던 그 707 부대가 네. 결국은 총구를 돌리게 된 상황을 만든 거예요. 45년 전에는 특전사가 어떻게 보면 이제 권력의 친위대 역할을 한 것이고 네. 45년이 지난 지금 이 상황에서도 결국은 군대가 아니라 진정한 국민의 군대가 아니라 권력의 친위대 역할로서 그 야. 역할을 한 것으로 해석이 되잖아요. 그럼요. 너무 안타까운 상황이 됐습니다. 저도 진짜 그 부분이 제일 안타깝습니다. 저는 이제 그 군사정권이 끝나고 1993년도에 문민정부가 들어섰어요. 네. 그런데 문민정부가 들어선 이후에도 사실은 특전사의 이 성격은 변하지 않았어요. 제가 앞서 말씀드렸듯이 45년이 지났는데 결국은 총구를 또 국민을 향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이게 무슨 얘기냐면 1993년 문민정부가 들어선 다음에도 이 특전사의 성격은 바뀌지 않았다는 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네. 왜 그러냐? 특전사령관, 수방사령관, 엘리트 코스잖아요. 그 자리에 있는 사람들은 전부 다 진출하죠. 네. 왜 진출을 할까요? 그것은 군대의 성격이 아니라 이것은 전혀 다른 성격의 자리로 해석이 되는 거잖아요. 제가 1여단에 근무할 때요. 네. 모 대통령 옆 동네에서 태어난 분이 여단장으로 온 사례도 있어요. 그분은 우리가 그 90년대에 있었던 실제 작전 나갔을 때 네. 자신이 지휘를 잘못한 것은 싹 덮어버리고 아. 팀장하고 부팀장들, 저는 부팀장이었으니까 네. 팀장, 부팀장 모아놓고 모든 책임을 팀장, 부팀장에게 책임 전가하는 지휘관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뭔 얘기냐면 장군은 있는데 네. 전문가가 없는 게 특전사란 말이에요. 지금 우리 군대의 운영은 바로 그런 문제가 있는 거예요. 이건 나중에 이따가 혹시 다른 질문 하시면 제가 네.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와, 대단하십니다. 어떻게 이런 상남자스러움이 아직까지 유지가 되시죠? 이건 이제 옛날로 이제 좀 거슬러 올라가 보는데. 잠시만요. 네. 쉬었다 가겠습니다. 네.